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정권 심판대 2조 심판,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가요,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싸잡아서 정치 뭐가 차는 사람들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날 모습 이 소식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 팬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가락시장이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가락시장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우리 가락시장이 젊어져야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 우리 운영하려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제한이 있죠.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2조 심판 위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자정부터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리에 벽보도 붙었고요. 후보자들은 보신 것처럼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 같은 확성 장치를 사용해서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양당 대표 보신 그대로 첫날부터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자정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이른바 며칠 전부터 주장했던 이른바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두 대표를 심판하자. 오늘 10시 용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정식을 열었는데 여기는 정권 심판, 각자의 심판론 구호가 판이하게 다른데 이 심판론부터 띄었습니다. 2조 심판 대 정권 심판. 아무래도 이번 13일 남은 총선의 가장 큰 화두, 이렇게 심판론으로 문을 연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행보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후에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각 후보들에게 혹은 당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뭔가 실제로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 같고요. 지금 사실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이나 또 후보들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거는 역동적이고 또 민심이 출렁이는 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안에 따라서 판세가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박빙승부가 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13일 동안 누가 더 집중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난 20대 총선인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이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그때 마지막 판 스퍼트를 낸 적이 있거든요. 예. 또 이 지난 선거도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같은 경우도 당시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주당이 상당히 뒤집으면서 선거 결과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선거라는 게 이게 움직이는 생물이듯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에게 좀 독려한 게 아닌가. 즉 누가 진인사하느냐에 따라서 예. 결국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독려한 것 같습니다. 요즘 선거 국민의힘에게는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다만 2년 전 아마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 뚫고 결국 승리했고 그때보다 상황 어렵지 않냐.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메시지를 문자 돌린 모양이에요. 오늘 한 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원 유세 일정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원 유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 두 사람 범죄자 심판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 아니라 민생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이 정치권의 공방을 불렀습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를 뭐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란 말은 죄가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범죄자들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혹은 아마 이거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을 비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감옥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 특히 그런데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공방이 좀 있었어요. 품격 있는 정치인이라면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유권자들 앞에서 한 겁니다.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살려야 되는 위치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데 있어요. 예. 어제도 국회 세종시 이전 이야기하면서 여의도 정치 끝내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도 뭔가 정치 혐오에 기댄 정책들 냈습니다. 세비를 깎겠다, 어쨌다. 이런 부분들 유권자들 마음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친 발언이 쏟아질까? 이제 조급한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졌던 반짝반짝거림 그리고 장점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퇴색하고 있는 거죠. 예. 뭔가 스마트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느낌의 정치인이 사라지고 예. 조급하고 다급한 그런 이미지만 남아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국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실언 중에 실언을 한 건 이런 다급하게 발로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구태 정치 혹은 정치 개혁이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슬로건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총선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제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위한 거의 최대치의 비판, 논란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이 매우 공격적이긴 했어도 말실수나 논란이 부를 만한 발언은 비교적 덜했다는 평가들이 정치권에 있었다면 근데 오늘 이제 뭐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 의도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되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치킨 먹으면서 치킨은 살 안 찐다, 내가 찌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갑자기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지. 예. 그다음 모든 일이 인인성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들은 다 사람에서 비롯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이제 13일 남은 거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까지 생각하면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나? 맞아요. 이제 그런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이 더 거칠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정치를 뭐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을 어울리는 말을 했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이재명 대표까지 해서 또 조롱하진 마시고요. 다만 범죄자들을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모가차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민주당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길 부탁한다.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각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욕설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지를 후보들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하였습니까?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볼 건 장윤 변호사가 상당히 비판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잖아요. 중앙당에서는 당이 좀 알아서 할 테니까 각 개인별로 싸우지 말고 자제해라라고 했는데 뭐 신혜영 대변인도 그렇고 뭐 정청래 의원도 뭐 개에게 직접 사과라는 등 근데 일단은 개개별로 비판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가? 아니 뭐 이제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이제 저희 공지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분 같고요. 아니요. 정청래 의원만. 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뭐 제어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워낙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이고 김민석 이제 상황실장 얘기했던 거는 거친 언어에는 거친 언어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또 막말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일단은 상황실에서 조절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저렇게 거친 언어를 던졌을까? 그러니까 정치를 모처럼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파가 무슨 죄겠어요? 대파를 드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가 무슨 죄입니까? 저런 발언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 혐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방법이 없으니까 회로가 꼬였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평상시에 쓰지도 않던 언어를 던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반등할 만한 바닥이 무너졌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아마 그런 판단하에 선대위의 상황실장이 자제해라.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맞대응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근데 평소에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은 뭐 그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했지만 며칠 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항의를 했어요. 뭐 안동 출신에 저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별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문제되면 이찍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 뭐 이재명 대표가 1일 1실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뭐 암컷 뭐 이런 거 이야기해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개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니까 뭐 다들 뭐 거친 이야기다 뭐 우리는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물론 뭐 이 발언 자체도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뭔가 막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한번 막말을 쭉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비판하면 비판했지 이 민주당은 비판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날부터 한번 세게 치고받은 양측. 그런데 공방이 이어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충청 지원 유세 자리에서 본인 피습 사건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대처를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배현진 의원도 맞불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야당 거의 당수를 백주들한테 목에 칼로 찔렀는데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피를 흘렸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야당은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 단어 읽기 별로 싫은데 난리뽕창. 배현진 의원 사건은 포리스라인 치고 과학수사하고 난리쳤는데 야당 당수가 피 흘리는 걸 1시간도 안 돼 물청소한다. 오늘 자정이었나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출정식을 같이 했던 이제 송파 지역구인 배현진 후보인데 헬기 난리뽕짝 전 국민이 다 안다. 여기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민의힘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올 연초에 피습당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서 저런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 배현진 의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러 똑같이 드러내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뭐 물청소 운운했는데 사실은 그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물청소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피습 이후에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제가 봐도 완전히 달랐던 건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모든 관련된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하고 부산대 병원을 비교해 가지고 예. 지방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준 거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 꺼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난리뽕짝이라고 앵커님도 입에 담기 싫다는 그 단어는 부적절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수사의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다만 배현진 의원의 반응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예. 배현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헬기 난리뽕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박하죠.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강도 높게요. 사실 신체를 어쨌든 조롱하듯이 하는 발언을 한 전례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참 격조가 없구나. 이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인상을 다시 한번 주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유유 변호사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런 경우를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배현진 의원처럼 이 대표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피습 사건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본인 피습 사건이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본인의 피습 사건을 지원 유세 때 하면서 좀 더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이런 목소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물청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피습당했을 때 이 입고 있었던 셔츠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폐기물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혁신당이 힘을 받고 응원을 받는 그 이유도 대한민국의 현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는가, 여야의 공정한 칼날을 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참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매일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는 용어가 아닌 정말 껌 씹고 다리 덜덜 떨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찍이라든지 난리 뽕짝이라든지 제발 좀 이런 말씀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가요? 이런 말씀 안 쓰면 그냥 말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까 두렵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처럼 이재명 대표가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찾아 있는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 이제 앞으로 선거 때 계속 말을 하실 텐데 제발 좀 우리 평균적인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벌써 전선이 2개나 만들어졌고 첫날부터 꽤 뜨거운 정치 공방. 그런데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좀 너무 격앙돼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말을 해달라는 건 양당 공의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네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마포, 서대문, 용산 뭐 이렇게 첫날부터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포 지원 유세 가운데 마포 구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님의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마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서울시의 위법 행정으로부터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여기서 A를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아름다운 난지도, 아름다운 놀고운 하늘공원을 지켜주세요. 저희가 함운동과 조정과 함께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신 그대로 한 시민이 건넨 편지를 읽은 모양인데 지금 마포의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 마포 지역 구민들의 추가 소각장 설치 반대. 이거에 대해서 저기에 이제 출사표 던진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도리 다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포가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일단 약속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도 그렇고 지금 아마 지금 5시, 저녁 5시 42분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든 이재명 대표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역구 개항을 감싸는 일정들을 쭉 서울 돌고 소화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그리고 쭉 이어지는 서울 수도권, 서울 북부까지 이어지는 일정들을 쭉 잡아놨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두 대표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TV 광고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개혁 가능할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말로만 하겠죠.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아니 못하지. 지금 합니다. 정쟁보다 정책을 우선하는 국회. 맨날 그러지. 지금 합니다. 발목 잡는 정치 말고 일하는 정치요.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합니다.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로.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TV 광고 오늘 공개된 영상 처음으로 한번 만나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난번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서 용산 정도만 빼면 당시 민주당이 서울을 21대 총선에서 휩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 첫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움직임은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도 동대문, 강북, 도원, 노원, 남양주, 의정부. 아무래도 지금 저 지역에서 이기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의석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번 지원 유세 마찬가지로 험지순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열세 지역만 몇 차례, 2번, 3번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48개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어떤 좀 괴멸적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줄어들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나섰을 때는 서울 지역의 거의 전 지역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도 거의 대부분 지역을 승리를 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해 9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등으로 인해서 그때 나타난 여론을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연말부터 조금 나아진가 했더니 다시 지금 이 지역들의 지금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도층들이 꽤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결국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그 발표했던 국회 세종시 본원 전체 이전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영등포와 그다음에 이제 양천 그다음에 이제 또 동작을 이어지는 이 지역의 어떤 호재들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 행보도 만나보기 전에 잠깐만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물론 개항 지역구에서 이 대표가 그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오전 10시 용산역으로 강조한 건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구호 자체가 못 살겠다, 바꿔보답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을 보면요, 3년도 너무 길다. 그다음에 또 소나무당인가요? 거기도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자.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런 구호들이 먹히기 시작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정권 심판의 여론 자체가 들끓어오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용산을 가는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얼굴로 치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종석 보조대사 임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대파 물가 부분에 대한 실정, 그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지금 이 민심이 안 좋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축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좀 숨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 이번 총선의 심판 대상은 윤석열 정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출정식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서 10시 출정식, 용산역 출정식 얘기를 만나봤다면요. 좀 더 구체적인 민주당 흐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용산 메시지와 함께 그런데 오늘 여기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내에서 여전한 마쿠 실세로도 불리는 이해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올까요?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법률과 시스템 제도까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이 나라 붕괴가 도래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그다음에 무식하고 무자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어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저쪽이 이제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해찬 대표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전 대표만큼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도 없을 텐데 일단 승기를 잡은 듯하다는 표현, 쉽게 꺼낼 말은 아닌데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죠? 자신감이 있다라기보단 잡은 듯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표 차이를 전체적으로 표집해보면 큰 차이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선거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한 위기, 긴장감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부 심판으로 가고 있다. 평가를 넘은 심판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은 진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외교 정책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정부가 과거의 보수의 정신, 어떤 가치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도 사실상 의문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허무하게 사망한 최상병 사건만 관련해도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의 품격에 맞는 겁니까? 이게 정말 보수의 정신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민생은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잘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파 가격 갖고 희화화되고 조롱하고 한뿔이라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다 종합해서 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전 대표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한 모양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무모, 무식, 무자비하다면서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고
국민의힘이 일당 또는 과반수가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왜 다 좋은데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88년도에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고 노태우 대통령을 기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2주 정도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그 사이에 벌어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 달 전만 생각해도 지금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서영주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야당이 이렇게 우월한 것처럼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야당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야당이 지지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민심을 잘 못 읽은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종섭 대사건이나 등등.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실수하고 삐끗하면은 또 상황이 그 사이에 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지금 200석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있어 보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200석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 헌법을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민심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야당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부 기류를 읽을 수는 있나요? 이제 흘려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승기를 잡은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 정권 심판론의 메시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좀 모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당장 수사해봐야 된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메시지 참고 자료를 이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야당의 원로하면 이해찬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지원 지금 현재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박지원 후보도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승기를 잡은 듯하다. 물론 뭐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했지만 자신감을 살짝 내비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도 있고 4월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가야 된다. 떠나갈 사람이다. 다 죽은 사람을 글쎄 이렇게 평가하는 그 야당 원로의 기류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근데 한 2년 전만 제가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해찬 전 대표가 똑같은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선거 끝났던데요. 뭐 다 이기겠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항상 그럽니다. 이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선거와 그다음에 이 골프는 절대 머리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예. 자, 근데 요즘 아마 본인이 지금 뭐 지방에서 이 해남 진도에서 뭐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그런 지역에서 하시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오히려 선거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마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라는 심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해찬 전 대표나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원로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 무대에서 자꾸 이렇게 잊혀지고 뭔가 밀려나는 듯한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내에 자꾸 200석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토양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선거란 건요.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선거와 골프는 절대 머리 들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4월이 되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은 가야 된다. 떠나갈 사람이다. 뭐 다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 물론 뭐 여기가 유튜브에서 좀 더 뭐 가감없이 하는 데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고. 근데 이제 사실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은 좀 더 다르거든요. 물론 뭐 이해찬 전 대표 승기를 잡은 듯하다. 우리 정치 지형 여전히 팽팽하고 이재명 대표 오늘도 딱 151석 확보하게 해달라. 뭐가 진짜 진심입니까? 진심이 섞여 있긴 한데요. 지금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나간 매체 자체가 좀 편안한 그 유튜브 매체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뭐 진보 매체이기도 하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을 자세히 보면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예요. 예. 잡은 듯하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말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예.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당내에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는 팽팽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추이는 여론조사의 추이일 뿐이지 그게 투표로 표현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유현종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정치나 골프는 그렇고요. 또 정치하고 밥하고도 비슷합니다. 뚜껑을 미리 열면 김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실수하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권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읍소하고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얘기하셨을 텐데 딱 151석 예.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 더 덧붙이면 민주당 200석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말 이 국정 운영의 무능함을 심판할 수 있도록 야권 진영, 진보 진영 내 전체가 전체 폭이 200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어떻게 200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몇몇 지원 유세 때 그거는 물리적으로 또 그런 것도 불가능하죠. 있고, 입단속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일단 이해찬, 박지원 야권의 원로들 목소리를 들어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벌써 나오니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동작갑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권력의 주인 아닙니까? 이겨야 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진영 후보 측이 이런 자리에서도 로고상을 들고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한 모양인데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것을 보고 무도하다고 합니다.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철이 들 때부터 우리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예의를 가르칩니다. 도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현정 의원님 오늘 오후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참 선거운동 때는 이제 서로 할 때는 좀 비켜주는 게 예입니다만은, 근데 그 운전기사분이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보가 타고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참 이재명 대표가 예의를 이야기하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경.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찍이라는 이야기, 제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 분이 차 지나간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것이니까 본인이 말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장혜윤 변호사님, 저도 이거 정색하고 이 논평을 더 길게 이어갈 의도는 없습니다만 아까 장 변호사께서도 정치 모같이 한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거칠어진 것도 지금 조급함의 발로 아닌가라고 했는데 도리를 모르는 것을 무도하다고 한다는 표현까지는 선거운동 첫날 신경전은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해서요. 네, 오늘이 사실 확성장치를 틀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리 유세를 하는데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이 사실상 노래를 상당히 크게 틀고 있다. 저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무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도하다는 표현이 비교적 적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이제 지나간 다음에 유세를 이어간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무도하다는 표현. 알겠습니다. 해프닝이었으니까요. 지금 저 동작갑 김병기, 장진영 두 사람이 격전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동작갑 말고도 중성동갑을 찾았습니다. 바로 최근에 공천을 앞두고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실장과도 포옹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이크를 사용하고 연호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현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전현희 하면 여러분 3번씩 하시는 거예요. 전현희! 전현희! 전현희!
못 살겠다 심판하자.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얘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성패하다고 물론이죠. 앞으로 선생님이나 이 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얘기 좀 했고요. 오늘 저는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서 며칠 거기 머무르면서 부산, 경남 쪽 접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포옹한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 근데 이제 서영준 부대변인. 네. 시청자분들 기억하잖아요. 이제 한 3, 4주 됐나요? 이제 비명행사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임 전 실장이 뭔가 결심을 굳힌 듯 했을 때 왕십리역 앞에 가서 당시 홍익표 의원, 뭐 윤영찬 의원과 함께 뭔가 시민들과 만나고 이제 결을 다진 듯한 모습에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포옹한 모습도 있고, 물론 선거를 합치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임 전 실장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번에 왕십리에서 그런 결정 이후에 세를 보여줬던 것은 예.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하고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앞만 보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멀리 보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예를 들어 앞만 보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당 저 당 기웃거렸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정치꾼으로 남았을 겁니다. 의석을 얻더라도요. 하지만 당에 남아서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았고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의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의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정권 심판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 본인이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자라는 뭐 어떤 그런 뭐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속은 좋지 않았겠지만 참 이걸 보면서 참 정치 힘들구나 좀 그래 느꼈습니다. 예, 그러게요. 힘드네요, 많이. 본인이 공천 배제, 본인의 옛 지역구를 가서 이제 전현희 후보를 지원해주고 이재명 대표 포항한 임종석 전 실장 얘기까지, 오늘 이해찬 전 대표의 표현, 승기를 잡은 듯하다는 얘기와 함께 임 전 실장 후보 얘기까지 민주당 얘기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의 TV 광고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민주당도 공히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민주당 TV 광고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막말과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바로 그 집사들입니다, 여러분. 퇴행과 독재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각오다.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의 TV 광고, 새롭게 공개된 TV 광고를 나란히 만나봤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역시 간판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좀 제대로 치르겠다는 보관들 양당 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논란의 이 얘기로 가볼 차례입니다. 이제 딱 13일 남은 총선입니다. 각 당 모두 이제부터는 실점과 실책을 줄이는 게 최우선일 건데요. 그런데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입 인재로 경기 화성을의 전략공천이 된 공영 후보, 지금 이준석, 한정민 후보 맞붙고 있는 동탄 화성을 지역구인데요. 그가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에 11억에 산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이 현재 시세가 30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했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충직함을 갖춘 그런 후보들 아닙니까? 부패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영입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라고 영입했습니다. 확실하게 살려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2017년 성동구에 땅과 건물을 매입한 11억 8천만 원, 현대차그룹 근처 공장에 이전을 합의한 게 바로 2017년 10월, 현재 시세 30억. 뭐 이 정도는 투자를 잘 했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불거진 건 바로 아빠 찬스 얘기입니다. 당시 군복무 병장 시절에 아들에게 증여한 게 바로 3년 전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서 핵심은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빠 찬스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다는 건 공영훈 후보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병장이던 공영훈 후보에게 아들의 증여한 시점이 바로 3년 전 4월 26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로 토지 거래 허가구로 지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선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입니다. 본인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했고, 지금 화성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본인의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하는 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본인이 산 다가구 주택을 자신의 어떤 이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증여했던 시점이 아들이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가 지정되기 직전에 바로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날이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보면 거기에 현대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3표 레미콘 이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정의선 회장의 이제 장인 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거기 아마 꽤 비싼 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동구의 레미콘 공장은 꽤 유명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과 그때 성동구가 다 합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지역인데, 예. 자, 그런 호재가 있기 직전에 땅을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아들한테 증여를 한 시점도 토지거래 허가가 되기 직전에 그것도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또 증여세를 또 아들한테 증여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이 집 하나 구하기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빠 찬스를 아주 세게 쓴 거죠.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30억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공영훈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하며 주장했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부자여서 군에 제대하자마자 떡하니 30억 건물을 물려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참 이 씁쓸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훈 후보도 스스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따져볼게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 화성을에서 경쟁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얘기는 이게 단 하루 차이로 법망을 피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하루 전날에 단지 군복무했던 아들에게 증여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법망을 피해간 게 핵심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영훈 후보가 재산이
공식적으로 그 신고한 재산이 130억 가까이 돼요. 예. 129억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후보로 나왔는데 이 그 문제되는 부지를 11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세가 28억에서 한 3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본인은 지금 뭐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냥 오비 일학일 뿐이다. 하루 차이였긴 하지만 난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예. 결국은 이것이 진짜 공영훈 후보의 말처럼 오비 일학성 그런 해프닝이었는지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진짜로 공영훈 후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예.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얻었고 거기에 불법적인 범죄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될 거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명확한 근거가 있이 주장을 하고 해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화성을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의 한정훈 후보에게는 하필 공교롭게도 구제 발표되기 딱 하루 전에 어떻게 아들에게 증여를 했냐. 아빠 찬스뿐만 아니라 저거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상대 후보들이 얘기하는 건 현대차 그룹 근처 공장 이전에 합의한 게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쉽게 알고 그래서 하루 전날 법망을 피해간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의혹이 정당화되려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상대 당에서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당해지려면 그 의혹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그런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 후보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 정보를 뭐 미공개 정보를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정 후보에게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그 건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또 규제가 발표됐다. 전혀 그렇죠. 모르는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결국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증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안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영 후보가 진짜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평가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서 공영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거 투기성 아니라 은퇴용 주택 매입한 거고 내부 정보 이용했다는 건 악의적인 껴맞추기 억지 주장이다. 물론 그럼에도 자녀에게 아들에게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이런 건물을 증여했다. 30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최근 민주당이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한 장관 청문회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형부가 성동구 성수동에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게 있는데 2018년도에 토지 평당 4,500만 원에서 2020년도 최근엔 1억 3,100만 원으로 3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간에 그 4,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성수동으로 이사를 안 가셨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저희가 개발이 되면 저기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이 현 정부의 지금 장관 청문회 때 의혹 제기한 부분이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면 공영훈 후보에게도 뭔가 의혹의 눈초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화성을 뭔가 의혹 공방이 커졌어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누가 아들 저녁 선물로 30억 성수동 주택을 주냐 했더니 이준석 후보는 10억 벌고 세금 4천만 원 냈다. 난 내부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후보들 너무 경쟁도 치열하긴 의혹에 의혹을 좀 붙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설전을 벌일 거예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의혹 제기만으로 해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계속 배포를 했다가는 이거는 따지면 법적 처벌을 심각하게 받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살짝 건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봤을 때도 고가의 30억 정도의 어떤 이런 주택을 젊은 자녀에게 줬다는 것들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과한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조금 눈높이는 안 맞죠. 그런 부분들은 공영훈 후보가 인정을 했지만 이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거는 증거가 명백하게 없는 이상 이걸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들 저녁 선물로 30억 손수 주책을 저 이준석 대표 후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 저는 상상도 못하죠. 하지만 뭐 예전에 국민의힘의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 저기 퇴직금으로 50억씩 그렇게 해서 무죄도 판결 받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전체에 지금 보면 공영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예.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뭐 병역 기피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는 공천의 영역에서 끝났고요. 예.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드러났을 때 이걸 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국민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근데 단언할 수는 없어요. 지역에 국한되는 이슈가 될지 아니면 전국 이슈로 번질지는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크기가.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 동작갑 지원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노동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큰 재산을 만들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결과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투기, 주가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처벌이나 제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익을 도모할 자격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동작갑 저 지역이 김병기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전병 후보도 있습니다만 맞붙고 있는 지역인데 민주당의 최근의 공세 중에 하나가 장진영 후보의 이른바 부동산 의혹 그걸 꼬집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노동도 헌신도 없이 갑자기 큰 재산을 받는 건 누군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결과다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공룡 후보 같은 당의 공룡 후보 또 이 미공개 뭐 투자 의혹이라든지 아빠 찬스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거가 있나요? 뭐 증거 따지면 지금 장진영 후보가 뭐 본인이 노력하지도 않고 했다는 뭐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자신의 당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없이 뭐 예를 들어서 포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증거가 없지 않냐?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따지는 것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보면 지금 세종갑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천을 취소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듯이 이런 비슷한 사례. 특히 저는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 보면서 물론 역대에도 이런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예. 같은 경우는 꽤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공천 자체를 자신의 어떤 친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내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꽤 이제 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벌써 몇 건이 터져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당의 내부적인 것들이 제도적으로 뭐 할 수 없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당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하는지 정말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최근에 민주당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 출마 후보들의 논란거리가 몇 건 더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더 있어요. 공룡훈 후보 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등으로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양문석 후보, 안산 갑의 양문석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룡훈 후보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라면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 딸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정봉주 선배라는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양문석이 그 세찬 파도를 이제 막고 있고, 양문석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또 뒤로 계속해서 해일에 휩쓸릴 수 있는 우리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마지막까지 방파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 탄핵, 타도를 외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또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른바 딸 찬스 논란인데 이게 정확히 딸 찬스인지는 좀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3년 전에 평수로 따지면 아주 시쳇말로 따졌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40평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는데 3년 전. 당시
양문석 후보의 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대학생 딸로 11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양문석 후보도 스스로 좀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금융기관에서도 근무하고 또 금융 관련된 일 많이 하고 금융위원회 고문 변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금융 쪽은 조금 아는데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 납득이 되지가 않았냐면 어떻게 대학생 딸인데 금융기관에서 11억이라고 하는 1억도 아니고 1억 빌리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빌렸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빌렸으니까 이게 가능했겠구나. 새마을금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대학생한테도 저런 식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구나.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그 딸의 양문석 후보의 딸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네트워크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결국은 양문석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언제 빌렸습니까? 2021년도에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빌린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1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2금융권 대출이에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6, 7% 아니면 7, 8% 이 정도는 됐을 텐데 6%라고 해도 11억이면요. 1년에 6,600만 원이고요. 7%면 7,700만 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를 과연 아무런 경제 활동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딸이 갚았겠는가? 결국은 그 이자 비용을 누가 갚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갚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증여가 문제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물론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가 조금 더 뭐 순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새마을금고 그 은행도 새마을금고도 나름 원칙을 갖고 11억 대출을 줬을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도 저희가 견지를 하면서 이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좀 보면 당시 2021년 3년 전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광풍 영원까지 끌어모았던 그 대출받은 광풍이 불 때여서 대출의 편법적 소지가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비판 송구하다는데 편법적이라는 표현이 그럼 지금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라는 건데 딸이 대출을 일으켜서 11억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을 명의로 해야 되는데 반포와 전셋집 전전하다 부동산 통해서 연결된 은행에서 파격적인 대출 영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간에 딸이 껴있다는 부분에서 몇 가지 또 의혹들이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불법적인 대출하거나 무슨 압박을 가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딸이 대출을 일으킨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딸이 11억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양문석 후보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통해 연결된 은행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아파트와 관련된 분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떤 뭐 특별히 어느 은행기관과 연계돼서 그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본인이나 본인의 부인은 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또는 혹시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대출을 특별히 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11억 규모라는 게 사실 청년들 대출 규모로는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 안전성이 있으니까 그래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딸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주택을 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죠.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딸이 끼어 있다는 말은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젊은이든 뭐 청년이든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다만 양문석 후보가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본인과 부인이 살고 가족이 사는 집인데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대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다만 그 딸이 그 대출을 일으킨 부분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양문석 후보가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그 대출 억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그때 시점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자신의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도 대출을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집의 지금 소유주가 부인과 양문석 후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딸이 여기 담보 대출이 가능하죠? 저는 그게 정말 의문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이 딸 같은 경우는 이 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딸의 소유가 있는 것도 지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또 대구에 있는 지금 저 새마을금고입니다.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금 이 딸한테 대학생 딸한테 아무런 세금 낸 흔적도 하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한 흔적도 하나도 없는 그냥 일반 22살의 딸에게 이걸 대출을 11억 원이나 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새마을금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마을금고지만 예. 새마을금고가 그냥 이렇게 20대한테 다 대출해 주나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요즘 그렇게 대출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자녀가 있지만 대출 1억 받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자 그런데 이렇게 11억 원이나 대출해 준다? 이건 양문석 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청년에게 11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했지만 뭐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측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요.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줬다라는 부분, 원론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어가야 될 거고 다만 최진봉 교수나 이현정 의원 말은 양문석 후보의 추가 해명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빠 찬스 논란, 딸 찬스 논란, 공정훈 후보와 이제 양문석 후보 얘기를 해봤다면 국민의힘에도 여러 잡음거리, 특히 야당의 공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의 이현우 후보인데요. 그 서영주 대변인. 네. 최근에 그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가 이른바 성범죄 변호 논란,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스스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현우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불법 촬영 변호 이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민주당의 변호사 부분인들이 이제 공천이 취소되면서 그 변호사들의 어떤 변호 이력의 어떤 여러 가지로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이현우 국민의힘 인천 부평 후보 같은 경우는 대전 남구갑에 있는 조수현 후보에 비하면은 아주 경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 있었던 대전판 도가니 사건을 맡아서 가해자들을 변호했던 부분이 있고 일제의 뭐 강점기가 더 낫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후보 아직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은 공천의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든 민주당이든 다 지나갔고요.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이현우 후보에 대해서 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해서 변호를 못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 변호인 업을 하는 건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인데 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변호인의 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준을 따지고 보면 정계에 입문하시거나 선출직 공직자를 하실 분들은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계에 입문할 때 이런 이 책이 잡히지 않도록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현우 후보에게는 본인이 변론한 건 맞지만 피해자 모욕한 적 없다. 아마 뭐 조수진 후보가 과거 조수진 변호자가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이런 야당의 공세를 받는 후보이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논란의 지역 후보들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 가는 지역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명령 대전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어요. 지금 선거 결과 박빙인 것 같은데 어떠나? 라고 했더니 인천 계양을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양역에 본격적으로 걸린 현수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번 원희룡 후보 무제한 교통정기권 원패스 추진 저게 계양역에 걸린 아마 이번 계양을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지역, 뭐 여론조사도 잠시 뒤에 볼 텐데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당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목소리를 주로 만나봤다면 오늘 원희룡 후보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분보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분이 훨씬 많죠. 총선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 원패스를 저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무차별 현금 살포라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 학교 앞에 가서 유세차, 로고송 틀고 고성 방가로 악쓰는 그런 선거운동, 이것은 공해입니다. 공해. 정치인들이 악을 쓴다고 해서 정치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더 잘 들리는 게 아니겠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약속을 한번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헬멧 쓰고요. 그 요크루트 차 이걸 개조해서 타요버스 형식으로 이제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원희룡 후보인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원 후보 얘기는 오늘 고등학교 학력 평가 중인데 본인은 저렇게 소음 공해 안 하는데 상대당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저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예. 오늘 고등학생들의 학력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는 이런 스피커라든지 선거 운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은 선거 운동은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또 고성을 이제 이 스피커를 이용한 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걸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마 이 유세를 학교 앞에서 유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쪽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듣기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학생들이 이 모의 평가가 굉장히 이제 성적에, 내신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이 참모들이 아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 선거 운동을 하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의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개항에서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본인 지역구의 선거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정들을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10시 용산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역구인 개항을 해서 아침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명룡대전 개항을 판세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 제대로 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경적도 올려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접 시민들 만나서 인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침 출근 시간 엄청 바쁜 시간이고 뛰어가시면서도 이렇게 악수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어떻다고 좀 느끼시는지. 뭐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 문제보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 원희룡 후보랑 그 차범위 내부 작전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봅니다. 멈춤하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즉답은 안 했습니다. 아까 현장 기자가 질문했던 오차범인의 접전 여론조사가 아마 이건 것 같고요. 46대 42. 그런데 또 하나도 봐야 될 게 지금 특히 개항을이 많은 여론조사가 집중돼서 돌리고 좀 있긴 한데 또 하나 한편으로는 또 50대 37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최진민 교수님. 이걸 뭐 중간 어디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의 표본 혹은 이런 것들이 좀 감안해서 실제 투표와 너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 이제 오차도 있고 또
표집된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뭐 이게 표집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가 정확하고 어느 여론조사가 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물론 참고만 하되 여론조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 보면서 어느 정도 뭐 판세를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선거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늘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여론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어느 여론조사는 별 차이가 없지만 추세로 보면 약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는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자세로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령대전 오늘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 공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뉴스탑10 쭉 이야기를 좀 풀어갔다면 조국 혁신당 제3지대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1년 새 41억 다단계 떼돈 아니냐, 오늘 다른 당에서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오늘 꽤 논란이 컸던 건 조국 혁신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꽤 유력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부부의 재산이 논란거리입니다. 법무부 지휘받아서 하셨다는 얘기는? 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법무부 지휘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저도면 전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떤 얘기 나왔어요? 법무살 내용에 박은정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 얘기 좀 해주시죠. 식사하러 가야 돼서요. 0.7% 차이로 당선된 어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법조인이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일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왜곡된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박은정은 가장 먼저 윤석열 사퇴 촉구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조기 종식되어야 합니다. 논란의 핵심, 논점은 이거였죠. 어떻게 1년 사이에 41억 재산이 급격히 늘 수가 있냐. 예금만 36억 이상 급증했다. 뭐 여러 수치도 나왔지만 이게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은정 후보가 이런 해명을 내놨었죠. 전관예우 프레임 써서 공격만 싶은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때 던지고 무슨 전관예우냐. 이 돈은 퇴직금 혹은 연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돈이 늘어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국민의 미래는요,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했다면서 그 해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 후보 배우자의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을 벌어 정관예우 떼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부정으로 청년들에게 심각한 좌저금을 안겨준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갈취한 또 다른 가해자의 편에 서야만 합니까? 1년 새 예금 36억이 어떻게 들었냐라고 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과 공무원연금, 퇴직금, 뭐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등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정영진 변호사님, 오늘 이제 상대당들이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게 뭐냐면, 비판 포인트로 삼은 게 다단계 검찰 시절에는 다단계 범죄 수재에 매진을 했는데 검찰 개업 1년 만에 다단계 회사의 변호를 마치면서 거액의 변호사 수임을 했다. 이것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정정할 게 있는 게요. 예. 이종근 변호사가 1년 동안에 41억을 번 게 아니고 9개월 동안에 41억을 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종근 변호사가 개업한 게 2014년 3월이었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기준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에 얼마를 벌었느냐? 41억 1,600만 원. 증가된 그 금액만으로 지금 이종근 변호사 예금 통장에 32억 6,800만 원 있다고 하고요. 12월 31일 현재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은정 후보의 예금 통장에는 4억 4,800만 원 들어있대요. 참 그렇게 돈이 몇십억이 이렇게 그 통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종근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블랙벨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블랙벨트가 뭐냐면은 검사들 중에 이 분야의 최고 검사다. 이걸 갖다가 인정해가지고 원래 태권도 같은 거 하면은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 띠요? 그렇죠. 이게 검은 띠예요. 검은 띠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이종근 그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그 블랙벨트로 유명한데 어디 블랙벨트냐? 다단계 블랙벨트예요. 다단계 수사를 갖다가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종근 변호사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할 때 나는 이렇게 다단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식의 유튜브 동영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2억으로 다단계 가해자를 변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박은정 후보의 말도 잘 못 믿겠는 게 사건을 한 달에 15건씩 그러면 한 달에 30일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한 20일 일한다고 치면은 사흘에 한 2건씩 그렇게 그 수임을 갖다 해가지고 지난 9개월 동안에 수임한 사건 숫자가 160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건에서 40억 벌었습니까? 한 건 가지고 22억 벌었는데 나머지 159건 가지고 20억만 벌었겠습니까? 저는 저 재산 같은 것도 이제는 뭐 그렇게 오픈을 했다 했으니까 뭐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저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저 뭐하고 똑같냐면요. 조수진 후보가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폭행범들을 갖다가 변호한 거나 자신이 다단계 피해자들을 위한 검사라고 하면서 블랙벨트까지 받은 사람이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옷 벗자마자 22억 받고 다단계 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계의 가해자를 변호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한 건 22억은 오늘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단독 취재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히 22억이 맞는지는 저희도 좀 더 따로 취재를 해봐서 한 건당 22억을 받고 수임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진봉 교수님, 그 정치권 어쨌든 비판의 포인트는 조국 혁신당의 여러 1차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고, 근데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과거에는 검찰 시절 다단계 범죄수에 매진하겠다고 했다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단기간 안에 다단계 관련 변호를 했다.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이 비판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느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에 반대 진영이 있는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변호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뭐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관예우고, 정관예우는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 본인이 전관예우라고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저게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수사 역량을 정말 좋은 곳에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나와서 어쨌든 뭐 이제 당시에 수사 대상이 됐던 예컨대 또는 뭐 그런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박은정 검사가 지금 후보지 이분 남편이 후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족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 되시는 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저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 후보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후보가 아닌 부분까지 다 확대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후보들의 가족들이 다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출신이 나와서 수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변호하는 이런 정관예우의 틀은 깨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가 입장을 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다단계 변호 관련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걸 모두 사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인 것 같고 악의적 보도로 이어질 듯해 사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하고
그러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개혁을 추구하면 무조건 청문회해야 하나. 그렇다면 나도 입을 닫겠다라는 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진 내가 어떻게 전관예를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저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참 부부가 집에 가 살면 서로 뭐 따로 삽니까? 같은 있잖아요. 지금 뭐 남편은 가서 정말 저렇게 정관예우 받아서 저는 정관예우를 봅니다. 제가 검찰을 오래 출입했는데 저런 방식이 바로 전형적인 정관예우예요. 자, 저런 걸 없애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법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수임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정관예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청빈회에 되나 뭐냐? 아니 본인들이 지금 나와서 검찰 개혁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 부인이. 그 검찰 개혁의 핵심 뭡니까? 저는 바로 정관예우 철폐라고 봅니다. 이 정관예우 때문에 모든 이게 법조 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남편은 벌어도 괜찮고 부인은 검찰 개혁 외쳐도 괜찮고 그럼 우리는 따로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같은 집에 살고 왜 부부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부라고 다 모든 걸 공유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각 지역, 각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일단 어떤 비판 목소리이신지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논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비례 위성정당 얘기도 짧게 만나볼까요? 윤석열 정권 2년 실정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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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다 부정부패 윤석열 정권 심판 격파! 격파! 못 참겠다 불효외교 윤석열 정권 2년 심판 격파! 격파! 못 참겠다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2년 실정 격파! 격파! 못 참겠다 언론 탄압 윤석열 정권 2년 실정 격파! 격파! 며칠 전에 국민의 미래 출범식이 있었다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오늘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코인 논란. 사실상 꼼수복당 아니냐고 비판받았던 김남국 의원 저렇게 글쎄요. 빵모자, 식빵모자 쓰고 나왔다.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선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이 지금 양당 모두 이게 위성정당 자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돌풍 자체가 이 양당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출자한 자매정당들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좀 분발하자라는 캠페인에서 지금 몰빵 저런 이벤트도 하고 어떤 관심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작할 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냐 예를 들자면 최대 주주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진보당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비례정당으로 인식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고자 김남국 의원 자체를 급하게 좀 투입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하나의 자매정당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캠페인이라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식빵 모자를 쓴 김남국 의원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김남국 의원은 저 빵을 쓸 게 아니고 본인 코인으로 꽤 수입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 7억이나 수익을 올리셨던데 코인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시죠? 저 우스갯소리로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까지 만나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보아도 얼마 안 되는데 공영훈 후보 아들은 전역하니까 30억이 뜨악하다라고 하셨고요. 대출 받았다는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 상환도 직접 하고 있겠지라고 하셨어요. 무직인 사람도 11억 대출, 새마을 금고는 돈 빌리러 가야 하나 하셨고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 양문석 후보 딸 관련 얘기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괜히 미안해질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잡을 거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테이저건을 쏠 수밖에 없는 이 들깨 습격 그 허주연 변호사님. 갑자기 들깨가 왜 이 시내에 나타난 거죠? 이게 들깨가 아니고 가정에서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들깨가 워낙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들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직접 키우던 10년 키우던 개가 70대 주인을 문 사건이에요. 40kg이 넘는 개여서 이 굵은 목줄을 채워서 키웠다고 하는데 오래된 목줄이 풀어지면서 그만 먹이를 들고 있던 주인을 보고 흥분을 해서 달려들어서 목과 머리 급소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다행히 제압을 하고 같이 있던 할머니와 손주는 무사히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큰 개를 키울 때는 모든 개들이 그렇지만 언제나 야생 본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늘 이 주인을 무는 것도 한 번도 있던 일이 아니라고 해요.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고 특히 산책시킬 때도 입마개 착용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 저렇게 기습적으로 들깨 개가 아무리 가정에서 키우는 개 하나도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테이저건 제압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근에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일에 브런치를 함께 즐기고 싶은 스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걸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허주연 변호사님. 백종원 대표인데 르세라핌, 에스파, 네로라는 걸그룹을 다 꺾은 백 대표네요. 네, 새로운 군통령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장병들이 브런치를 먹고 싶다고 하며 멋진 가수들과의 식사를 꿈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브런치 같이 하고 싶은 스타 1위로 백종원 씨가 꼽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말 맛있는 브런치 만들어줄 것 같다. 또 취사병의 얘기로 보이는데 병영식당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듣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다들 뭐 드실 건가요?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밤낮으로 지키는 장병들이 저녁에 뭐 먹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군에서 급양제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이렇게 밥이 중요하니까요. 맛있는 식사, 한 끼 식사 제공해서 더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직함 자막이 국민의 미래 소속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